오늘은 우리 이혁진 팀장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시죠. 어서 오세요, 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늘 차장님이라고 부르지만 오늘부터는 저희 팀장님으로. 팀장이었던 거 그동안 숨기고 있었어요. 몰랐어요. 저희. 아, 네네. 그 이제 팀을 이끌고 있는데 내가 너무 이끈다라고 얘기하면은 또 모든 그 기대와 무게감이 다 가서 우리 팀장님 오늘 안 나오시면 안 돼요. 이러니까 네. 이제 피하셨던 거. 아, 뭐 앞으로 그런 이제 깊은 피할 생각은 수가 아닌데. 없어요. 이제 피할 네. 수가 본인도 없어요. 그렇게 생각을 안 하셨는데. 그렇게 생각을 내가 그렇게 생각했어. 네. 이제 즐기셔야 네, 될 알겠습니다. 타이밍이 왔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저희가 그 네. 백창규 부장님, 센터장님이 예. 나와 주셨습니다. 네. 시장이 굉장히 좀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와 주셨는데 야, 그날 상승 반전이 아니라 급등을 해서 마무리를 했어요. 금요일 날. 코스피가. 그쵸. 예. 네, 네. 참 정말 그날 초반에 파셨던 분들은 오늘같이 이렇게 또 코스피 올라갈 때 굉장히 좀 네. 마음이 아프셨을 것 같은데 백창규 부장님과 같은 팀에서 또 이야기를 많이 나누시니까 네,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금요일 날의 어떤 그런 마감 상황이라든지 또 이번 아, 주 네. 상황 어떻게 좀 예. 짧게 해석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짧게 말씀드리면 장기 방향성, 그러니까 이제 메모리나 반도체 좋은 건 알겠는데 일단 상승에 대한 피로도 이런 것들은 좀 쌓였던 상황에서 네. 기술적으로도 RSI 과열권까지 좀 많은 지수들이 좀 특히나 메모리가 올라갔다가 자 그런데 반도체 중에서도 예전처럼 비메모리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전으로 보면은 사실상 갑과 을 중에서 을이 주도하는 증시계 랠리 반도체 지수가 좀 올라갔었죠. 근데 상승도 피로도가 상당히 높았었고 더군다나 이번에 주도주는 예전으로 치면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낸드 이런 쪽이 올라가다 보니까 기존의 어떤 갑, 메타라든지 아니면 애플, 네. 발 노이즈로 크게 한번 흔들렸었던 자,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남아있는 8,000선 초반 정도까지 빠진 상황에서는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이 노이즈가 합당한가 아닌가를 앞으로 볼 텐데 저는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네. 꼭진 아니다. 아, 지금 주가가 예, 예. 꼭지는 아니다. 네, 그리고 네. 하반기 약세장에 대한 이야기를 더러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분위기도 안 좋고 변동성도 상당히 높고 많이 올라왔고. 자, 그런데 저는 하반기 약세장으로 갈 가능성은 굉장히 제한적이다. 예, 다행입니다. 왜 그러냐면 결국에는 우리가 노이즈보다도 결론적으로 그런 노이즈가 만들어낸 숫자를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인데 당장 내일이죠. 삼성전자의 실적이 삼성전자.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시장의 반응은 우리가 예상할 수 없죠. 그런데 잘 나올 것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상수에 가깝다. 그렇죠. 그 잘 나온다라는 것의 네. 기준을 잡는 게 다 네. 이제 다르잖아요. 맞습니다. 숫자로 잡는 분들 많죠. 그 네. 숫자, 그리고 뭐 전분기 대비 증가율 그렇죠. 또 뭔가 너무 이게 뭔가 이제 잣대들이 많아졌어요. 예. 이 잘 나온다고 하는 기준이 만약에 충당금, 그 성과급 충당금이 없었다라고 네. 하면 네. 논란이 없이 대박이었을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첫 번째 기준이 마이크론이 시장 서프라이즈를 냈죠. 컨센보다 위에서 그렇죠. 실적을 냈습니다. 영업이익 기준으로 50조 냈었고요. 근데 문제는 마이크론의 회계 분기 회계 기준보다 회계 기준? 1개월 뒤에요. 우리나라 메모리 업체들이. 네. 그럼 1개월 동안 더 올랐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이크론 서프라이즈보다 더 서프라이즈가 1개월치 상승분을 반영을 하겠죠. 네. 그렇죠. 근데 여기에 용량도 많잖아요. 자, 그러니까 사실 한국과 한국의 메모리 2사의 서프라이즈는 마이크론처럼 시장 컨센서스가 좋아지는 것을 못 따라왔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변수는 충당금. 자,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략적으로 한번 계산을 해볼 수가 네. 있는데 충당금이 없었다라고 하면 거의 110조 영업이 그렇죠. 꿈의 예, 100의 정도? 숫자를 넘어가겠죠. 에 가까이 붙었지 않았을까? 조 가까이. 네, 이건 제가 저의 개인적인 추정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충당금이 있었기 때문에 한 90조 대. 자, 이번에 발표되는 거는 우리가 좀 헷갈리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 성과급을 제하고 나오는 네, 거죠. 충당금 반영할 네.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자, 이번 실적에 대해서 만족할 것인가 불만족할 것인가 그건 시장의 판단이겠죠. 네. 근데 첫 번째로 저는 서프라이즈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또 두 번째로는 이 충당금에 반영된 것을 정말로 완전히 빼버리는 것이 맞냐인 거죠. 네. 자, 왜냐면 충당금을 정말 100% 내년도에 줄까요? 반영된 걸 그대로? 좀 더 했겠죠. 네. 네, 그러니까 충당금이 100% 이익에서 영속적으로 사액제되진 않는다. 또 두 번째, 충당금의 상당 부분은 자사주 매입으로 들어온다. 그렇죠. 네, 왜냐면 주식으로 주기 맞아요. 때문에. 네네네. 그리고 그 중에 3분의 1만 그 해에 팔 수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충당금 때문에 이익 레벨이 낮아진 것들을 시장에서 하락 반응한다라고 하면 저는 그만큼은 되돌릴 가능성도 매우 높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또 중요한 것은 장기 계약 삼성전자는 어느 정도 나왔어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마이크론이 다 받으면 한 50%까지는 장기 계약이래. 그럼 삼성전자는 어느 정도야?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지금 상반기는까지는 파운드리가 적자인데 하반기부터는 흑자라는 얘기가 들리는데 어떻게 엔트로핑 보고 이야기도 있어? 있고요. 그렇죠. 네. 제가 마지막 종국에 가서는 삼성전자가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HBM4부터는 파운드리와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인텔이 조금 더 이제 부서 간 CPU라든지 이런 부서 간 이제 협력이 필요하다 보니 인텔의 활용도가 좀 더 높아지는 것이고, 미국에서는, 한국에서는 삼성전자가 조금 더 활용도가 구조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왜냐하면 HBM4 이후부터는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TSMC와 협력을 해야 되는데, 삼성전자는 자기 다 이제 기판을 가져와 가지고 베이스 다이를 가져와서 파운드리한테 메모리가 이제 그 위에다가 연산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올리는 것입니다. 기억 저장 장치를. 자,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조금 더 좋아지는 사이클인데, 이제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불확실하다고 느끼는 것은 결국에는 과거에 돌이켜 보면 공급의 함수 아니었냐. 메모리 반도체는, 이 메모리 반도체는 공급의 함수인데, 자, 그러면은 공급이 이번에 발표가 다 됐는데 좀 있으면 끝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충분히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그거 제가 디테일적으로 봤을 때 그렇진 않은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그리고 공급이 늘어나는 과정에서 수혜 기업이 없을까요? 있겠죠. 그렇죠. 네. 글로벌 소부장 지금 다 신고가에서 네.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만 지금 전익 레버리지 때문에 좀 소외되고 있는 것도 없지 않죠. 자, 그런데 또 하나가 있어요. 뭐요? 공장을 지어요. 데이터 센터를 지어요. 건설인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건설이 이미 상한가를 좀 간 것들이 많이 있지 않나요? 상한가까지는 안 상한가까지는 갔는데, 근데 이제 또 하나가 있어요. 자, 건설은 원전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까요? 아니면은 공장 짓느라 돈을 많이 벌까요? 서울 주택 지으면서 돈을 많이 벌까요? 모르겠네요. 이익률은 서울 주택이 훨씬 높습니다. 이익률은요? 비교가 안 돼요. 뭐 SMR 지어도 서울 주택 짓는 게 훨씬 나아요. 그래요? 그러면 SMR과 서울 주택 두 가지 기회가 오면 건설사 입장에서는 서울 주택 쪽으로 겉으로 이제 화려하게 보여도 주택하는 게 훨씬 더 내실이 좋은 거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지방선거가 끝났죠. 네. 그리고 이 지방선거 끝난 다음에 최근에 전세가, 매매가가 부동산이 엄청 올라가고 있죠. 전세가 없어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총력전, 건축 총력전이 나올 건데 그 신호는 뭘까요? 신호요? 건설은 승인 사업입니다. 허가, 승인. 허가를 누가 빨리 해주냐의 싸움이죠. 전반부는 시장, 후반부 사업 시행인가 최종은 구청장. 근데 지금은 둘 다 엄청 빨리 해주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지금 뭐 바로바로 음마아파트 얼마 전에 음마아파트 잠실 주공 5단지. 자, 이렇게 총력전으로 가면은 내년 정도, 내후년 정도에는 이제 서울 주택의 건설 물량이 높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은 내년도에 건설주를 나쁘게 볼 만한 이유는 없죠. 자, 건설주 수의 깔때기로 지금 건설까지 하는데, 건설은 이거 말고도 그러니까 본업, 주택에 대한 착공. 그렇죠. 지금 병목은 두 개잖아요,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첫 번째 주택, 두 번째 데이터 센터. 둘 다 건설. 그러니까 SMR은 저는 사실은 아주 먼 미래고 실제 영업이익이라도 크게 도움이 되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었어요. 그런데 데이터 센터는 지금 아주 가시적으로 빨리 지을 수 있고 지금 공실률이 2%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주택까지 살아난다고 하면은 건설주들 지금 PBR 1배 이하 종목들이 대부분인데 예를 들어 내년도에 밸류 스탁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미국은 이미 좀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밸류 스탁이 올라가는 분위기에서라면은 건설주들이 좋을 수밖에 없잖아요. 보통 이거는 이제 뭐 상상의 영역이긴 하지만 우리가 예로부터 이제 건설업이 호황이다. 건설 경기가 좋아진다라고 하면 내수라든지 이런 쪽도 좀 퍼지는 그림들이 많이 있지 않았나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것이 유통. 자, 지금 여러분들 경기, 소비에 대한 기대가 요만큼이라도 있으십니까? 잘 없으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우리나라에, 아니 그냥 미국조차도
오프라인 커머스에 대한 오프라인입니다. 오프라인 커머스에 대한 기대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PBR 1배 종목들이 너무 많습니다. 같이 주죠. 네. 근데 실제 우리나라의 상황은 어떤가요? 관광객들은 밀려들고 있고 그리고 오프라인 트래픽,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곳은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근데 온라인은 또 반대로 점점 더 그 시간당 점유 요 데이터가 네이버나 카카오나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AI를 우리가 AI로 더 많은 시간을 대체가 보내니까 되니까. 네이버 안에서 들어가는 시간, 뭐 이제 머무는 시간이 줄어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오프라인은 AI가 대체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가상 공간 그렇죠. 뭐 만들어서 로봇이 아니라면. 실제 네. 거기 가지 네. 않아도 VR 끼고 네. 뭐 그렇기 쇼핑? 때문에 지금도 뭐 백화점이나 뭐 이런 오프라인 커머스들은 미국에서도 그렇고 일본에서는 심지어 지금 신고가입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아시아 시장의 소비는 1차 판매보다 2차 판매, 리셀 마켓이 엄청 커지고 있다라고 했거든요. 네. 우리나라로 치면 중고 마켓, 뭐 크림, 네.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당근. 네. 일본에도 비슷한 기업이 있어요. 메루카리라고. 뭐? 어, 좀 뭘 발음이 가래요? 좀 그런가요? 메루칼. 메루칼? 네. 메루카리. 아. 눈깔이 아니고요. 메루카리. 근데 신고가 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오프라인 기반이거든요. 자,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소비의 어떤 변화, 소부장에서도의 변화, 건설에 대한 변화는 너무 이제 메모리 반도체에 쏠려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반영된다라고 하는 거죠. 또 마지막이 방산. 네. 자, 전쟁이 끝났어요. 끝나가고 있죠. 근데 전쟁이 과거 러우 전쟁 때 3개월 정도 뒤부터는 방산주가 빠졌어요. 근데 수주도 빠졌을까요? 더 엄청 늘었겠죠? 늘었죠. 네. 자, 지금 그래서 방산주도 같이 보셔야 되는 것은 지금은 전쟁에 대한 기대감, 그러니까 이 버블이었던 부분들, 요 기대감, 맥주 위의 거품이 싹 사라졌어요. 근데 앞으로 수주는 더 계속 늘어나죠. 차야죠 이제. 이거 무조건입니다. 자, 왜냐? 썼잖아요. 채워야죠. 채워야 돼. 네, 리스토킹이죠. 그러니까 이미 썼고 다시 한번 리스토킹을 해놓고 네. 그 다음에 이번 또 하나의 사이클 있죠. 이번 전쟁에서 느낀 것들이 있어요. 탱크보다는 뭔가 드론이라든지 방공망이라든지 이런 게 훨씬 더 중요하다. 네. 이런 깨닫는 것은 연구 개발비 투자도 많이 될 겁니다. 그렇죠. 자, 결론적으로는 저는 지금 하반기에 시장의 약세론을 뚫고 가야 된다. 그런데 약세론을 뚫을 만한 종목들이 존재한다. 네. 반도체 말고도. 반도체 말고도. 그리고 여기에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기름을 부어주는 곳이 있어야 되겠죠. 유동성, 네. 공급자. 네. 그게 연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단 달러를 찍어서 해줄 사람은 절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금리는 인상이 지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네. 이유는 원래 우리 연초에 기억하시나요? 금리 인하 전망이 우세였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 인하 전망을 박살낸 지표, 국제유가. 근데 지금 국제유가는 전쟁 전에 10달러 정도까지 남아 있습니다. 네. 전쟁 전 수준까지. 네. 근데 유가가 빠지면 그러면 금리 인상 전망도 상당히 떨어져야 되겠죠. 인하 전망이 다시 돌아오는 건 모르겠지만 동결 전망까지는 우세로 달라져야 되겠죠. 자, 그런데 되게 다행히도 지난주 워시의 이야기, 인플레이션이 안정되고 있다라고 하는 말 직후에 달라진 변화는 금과 은, 비트코인 가격이 반등했습니다. 아, 반등하고 있나요? 네. 실제 그때부터는 동결 확률과 인상 확률이 비슷한 수준까지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네. 근데 그 이후에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유가가 중요한데 유가는 오늘 잘하면 67을 다시 한번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67. 네.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운전을 할 때 뒤를 보고 백미러를 보면서 운전하면 안 되죠. 앞을 보고 가야죠. 전반주시. 네. 우리가 매크로는 잘 모르지만 잘 모르는 환경에서 백미러 보면서 운전하면은 더 큰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를 보고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지나온 우리 잘 궤적을 보면은 유가 때문에 인하 전망이 후퇴했는데 그 유가가 원 제자리로 돌아오는 구간에서는 네. 인하 전망이 사실 올라간다는 건 모르겠지만 동결 전망 정도는 연내로 고착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의 요약을 해보면 저는 지금 심리적인 비관의 끝까지 6월 마지막에 반영을 한 것 같고 지금 앞으로는 좀 이성적인 낙관. 그러니까 사실 지금은 변동성이 너무 높아서 다 안 좋아 보이고 이렇게 맞아요. 하지만 숫자가 나오는 곳에는 따박따박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이런 메모리도 네. 괜찮지만 메모리의 대안도 다른 충분히 쪽.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이성적인 낙관의 시작이 7월에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믿고 보는 우리 좋습니다. 이혁진 팀장님의 이야기를 쭉 들어봤는데 이제는 여러분 아직 본론 시작 안 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야죠. 네. 저희가 자료를 보면서 네. 요거 이제 증명을 하나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리적 비관의 끝
이성적 낙관의 시작이다. 일단 뭐 이슈들이 되게 이번 주 많은 한 주예요. 네. 이 이슈를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이게 될지 심리적으로 아직까지 불안감이 있는 상황에서 뭐 다양한 불안감들이 있죠. 네. 과연 증명을 해냈을 때 어떻게 반응할지 진짜 가늠이 안 와요. 네. 그리고 절대 안 돼. 이게 지금 예전에 엔비디아가 주도하는 시장에서는 엔비디아 전날 종가 보고 우리나라 시장 어떻겠네 판단했거든요. 맞아요. 근데 우리가 대장이 돼본 적은 없어요. 우리가 이끌고 있죠. 우리 시장 이게 떨어지면 문제예요. 미장 마이크론뿐만 예, 아니라 맞아요. 종목들 떨어지고. 그래서 해외 시장의 변동성 높아진 것도 사실 우리나라의 레버리지 ETF 영향이 없지 않습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움직이고 해외가 움직이다 보니까 네. 자, 이런 변동성이 높아지는데 자 변동성은 어쩔 수 없죠. 네, 말씀드리겠지만 자료 보시면서 네. 지금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왔는지 전략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하나씩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료 보여주시죠. 자 지금 주가의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고점 대비 하락 비율,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고점 대비 하락 비율을 제가 왼쪽에 그려놨고요. 네. 그 다음에 오른쪽은 그래서 나온 우리나라의 PER, 선행 12개월 뒤에 돈 버는 거 대비 현재 PER 가져놨습니다. 자, 보시면 고점 대비 하락 비율은 그때그때 달라요. 보시면 강세장에서는 한 15% 정도에서 마무리가 되고요. 그러면 지금 강세장이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정도가 거의 바닥에 가깝다. 반도체도. 근데 횡보장이다라고 하면 아직까지는 10%포인트 정도 룸이 남았다. 네. 자, 그런데 만약에 지금 뭐가 커다란 위기가 발생을 해서 패닉으로 간다 하면은 35%에서 많게는 금융위기 때는 뭐 반토막 났었던 거죠. 자, 그런데 저는 우리가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까를 가지고 횡보장이 될 거다 이 기준이 아니에요. 네. 이제까지 올라온 과거 수익률을 기준으로 강세장을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면 네. 지금은 강세장이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에서 일단락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지금 우리가 밸류에이션이 많이 할인이 됐죠. 오른쪽에 보시면 지금 보시면은 제가 PER, 선행 PBR 8배 정도에선 바닥 그리고 항상 15배 이상에서는 그냥 아무리 좋은 재료가 나와도 팔아야 된다라고 많이 말씀드리고 네. PER 리레이팅은 심지어 메모리 반도체가 영업이익이 너무 잘 난다고 하더라도 이 ROE 때문이라도 PER 리레이팅은 좀 쉽지가 않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전자닉스의 PER은 따박따박 12개월 뒤에 7배에서 9배 정도 사이, 요 사이에서 좀 타고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실적 발표 자체는 불확실하지만 저평가 국면이라고 하는 것은 확실한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너무 겁내지 말자. 그리고 우리가 비관적인 노이즈 때문에 하락했었고 변동성이 높아졌던 그 끝 어딘가에쯤 와 있는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이런 상황을 왜 만들었을까? 누가 만들었을까? 이 두 개의 회사죠. 근데 제가 저희 회사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AI 열등생들의 노이즈다. 열등생들의 불평불만이었다. 네. 메타와 애플. 예, 너무 그러니까 비싸. 자, 제가 이건 애플을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네. 저는 아이폰 되게 잘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 갤럭시도 나중에 잘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고가 시장만 남을 것 같거든요. AI 때문에 높아진 네.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거는 중국의 저가 스마트폰 시장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영업이익률 3에서 5%를 유지할 수 있을까? 그냥 바로 적전 전환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고가 제품을 파는 애플과 갤럭시 폰 같은 경우에는 전 충분히 이 겨울을 잘 지나면 되게 잘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자, 문제는 애플이 잘 되나 메타가 잘 되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네. AI에선 늦은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AI에서 잘 못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자, 메타도 뒤늦게 투자를 하려고 하니 사후에 남는 클라우드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5월 29일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또 한번 리바이벌을 했고 심지어 자기가 얘기한 것도 아니고 언론 보도로 나왔습니다. 네. 근데 시장에서는 기다리던 악재였었던 거죠. 그래서 하락 반응을 한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메타가 남는 LPDDR4라든지 그러니까 예전 데이터 센터에 있는 걸 끌어다가 데이터 센터 앞으로 만들 때 같이 쓸 수 있어라고 이런 연구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캐펙스 데이터 센터 캐펙스 늘어나는 것은 막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는 창신 메모리나 이제 YMTC에 양치. 구매를 하겠다라고 하는 네. 것인데 네. 뭐 제가 방송에서 얘기하면 하라고 하죠. 할 수 있으면. 해볼래면 하고 해볼래면 하시죠. 살수 라고 하는 있으면 거예요. 사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줄 수 있는 상황인지 한번 가서 알아보고 우리가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애플의 중국 물량
이 메모리가 시장 전체에서 얼마만큼의 영향을 있을지도 굉장히 미지수이기 때문에 쉽게 주기도 어렵고 그리고 이 줄 수 있는 의사도 별로 없을 것이고요. 네. 저도 시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오히려 여기서 메타와 애플은 지금의 정태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시점의 걱정이 아니라 앞으로가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노이즈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도 아니죠. 어쨌든 앞으로 걱정이 돼서 자, 이런 부분들이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로 앞으로의 메모리 공급 부족은 심화된다에 베팅하는 것이 좀 더 맞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실제 AI의 이거는 우등생 열등생 구분은 아니고 네. AI의 수혜 기업들의 입장을 그렇죠. 얘기 들어보면 삼성전자는 20% 범용 메모리 가격 올리겠다. 자, 보시면은 애플은 분명히 LPDDR이라고 하는 범용 메모리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자, 지금 수급이 중국에 분산될 것 같은데 아니야, 20%도 올릴 거를 검토하고 있어.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투자 발표에서도 최태원 회장은 메모리는 이미 공급 부족인데 앞으로는 더 심해질 것 같다. 결국에는 저 이 한중단의 핵심은 저는 HBM이 아니라 LPDDR이라고 하는 범용 메모리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앞으로 지금보다도 범용 메모리의 공급 부족은 더 심해질 가능성이 조금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그다음 제가 제일 중요하게 다루고자 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네. 자, 제가 아주 뼈아픈 얘기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8월이에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 26년도 전망치는 각사가 한 50조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불과 1년도 되지 않았죠. 네. 그러네요. 자, 하루 종일 반도체만 보는 모든 한국의 애널리스트들이 예상하지 못했다라고 맞아요.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은 왜 이러한 뭐 실수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뼈아픈 상황이 나왔을까? 결론은 그렇죠? 우리가 보는 궤적 바깥에서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죠. AI라고 하는 것이 뭔지 사후적으로 알 수밖에 없었던 사후 정보 수용자적인 측면인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또 한번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AI의 리더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AI 리더 중에 우리가 아모데이라든지 오픈 AI 샘 알트만 있지만 네. 퍼플렉시티도 탑 5입니다. 퍼플렉시티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연초 대비 현재 매출액이 3배예요. 올해만 지금 10월이지 봐도요? 않습니까? 네. 연초 대비 지금 현재 매출액이 3배 늘었다. 퍼플렉시티를 누가 좀 많이 사용하실까요? 이거는 사실 기업에서도 많이 씁니다. 기업에서 많이 예, 쓰시나요? B2B, B2C가 다 많아요. 네. 자, 그런데 그러면 이 퍼플렉시티 CEO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가장 핵심 중에 하나는 보시죠. 마이크론의 시가총액이 메타를 6에서 11개월 내로 넘어설 것 같다. 자,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네. 자, 우리가 메타가 노이즈를 유발해서 마이크론을 끌어내릴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증권사의 시각이죠. 지금 증권업계가 네. 그렇게 반응을 했죠. 자, 그런데 퍼플렉시티 CEO는 병목의 핵심이 있기 때문에 마이크론은 이때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 인터뷰한 사람이 마이크론의 시가총액이 메타를 6에서 11개월 내로 넘어설 거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과거에 실수했었던 것들을 답습해보면 어느 쪽에 말의 무게를 둬야 될까? 저는 우리가 잘 모르는 이 섹터의 이 바깥의 영역 AI의 리더의 이야기에 조금 더 무게를 담아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재밌는 점이 하나 나와요. 네. 자, 이 말이 만약에 가능성 높은 이론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순환 참조가 되게 웃겨집니다. 자, 메타와 마이크론의 시가총액 차이는 20에서 30%. 그러면 마이크론이 여기서 20% 30%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문제는 10일 날 SK 하이닉스가 ADR 상장합니다. 네. 역사적으로 지금 TSMC의 ADR은 본주 대비 15% 정도 프리미엄을 받고 있어요. 네. 자, 그러면 마이크론 P의 15% 정도 괴리율 요 사이에서 그러면은 또 주가 수익률이 한 30% 정도 나옵니다. 네. 그러면은 마이크론이 메타보다 30% 올라가고 하이닉스가 마이크론보다 30% 좀 더 올라가야 되고 그럼 삼성전자는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우선주는 그러니까 우선주도 괴리율이 평균적으로 15%에서 20% 정도거든요. 35%까지 빠져 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이 사람의 AI 리더의 이야기를 하나를 곱씹어서 이걸 순환의 연결고리를 만들어 보면은 네. 맞다라고 가정하에 마이크론 지금보다 메타가 고정되어 있으면 20% 이상. 마이크론이 20% 올라간 상황에서 ADR은 또 20% 이상. 삼성전자와 삼성전자는 또 그 위에 얹어줘야 되고 괴리율이 확대되어 있는 삼성전자 우선주는 삼성전자 이상.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수요가 죽지 않는다면 네.
사실은 하반기 약세장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조금 미미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은 시장의 전략가분들과 지금 AI에서 얘기하는 이 전문가들의 이야기가 다른데 네. 저는 AI 전문가의 이야기를 근거로 시장 전략을 짜야 된다. 그렇게 되면은 나빠 보였던 것들 그리고 변동성이 가려졌던 것들이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드립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하나 주식시장에서 가장 핵심 연준에 맞서지 말라. 연준에 맞서지 말라. 예, 이거는 시장이 아주 오랜 격언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연준에 맞섰다가는 큰 손실을 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 네.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새로운 연준 의장이 지금 저는 약간 무시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 트럼프의 하수인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그쵸. 예전처럼 파월이 한마디 하면은 시장에서 엄청 크게 반영을 해줬는데 그렇죠. 이번에 워시는 사실은 그냥 그런 말 했나 보다 하고 넘어가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케빈 워시가 CNBC 인터뷰를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를 알 필요가 있죠. CNBC에서 자, 물론 우리가 헤드라인으로 걸린 건 이거예요. 물가 2% 이상에서 안주할 것이라고 하는, 우리가 만족할 것이라고 하는 예상을 했다라고 하면은 크게 후회할 거야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고, 네. 근데 거기에서 살짝 가이던스를 안 주겠다는 걸로 하다가 스포 안 한다라고 하다가 한마디 한 게 물가 안정이 최우선인데 지금 인플레이션 위험은 줄었다. 근데 결론은 유가 때문에 유가입니다. 네. 예, 유가라는 얘기를 콕 짚어서 얘기도 안 했지만 결국에는 인플레이션 위험은 최근에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인상 확률의 고점이 그때였어요. 페드워치에서 인상 확률 고점이 딱 그려졌던 거죠. 네. 자, 그리고 AI에 대해서는 두 가지 얘기를 했어요. AI의 발전은 상상을 초월하고 있는데 경제 잠재력에 바꿀 패러다임이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AI 일자리 파괴설은 맞지가 않다. 이거는 기술혁신은 종국에는 일자리도 늘리는 번영을 제가 근데 이 두 가지를 요약해 보면 전 두 네. 가지예요. 네. 첫 번째, 잠재력이라고 하는 것을 제 스스로 생각을 해보면 잠재 성장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왜냐? 잠재 성장률에는 인구가 들어가거든요. 우리나라 예를 들어보죠. 우리나라는 2030년 이후에 잠재 성장률이 1% 밑으로 밑돕니다. 이거 막을 수가 없어요. 네. 왜냐? 사람이 주니까요. 근데 만약에 25만 명의 신생아 수에서 로봇에 3만 대를 더한다. 만약에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2030년 전까지 3만 대 양산을 해서 네. 사람의 수가 새로 나오는 게 25만 명, 그리고 여기에 매년 3만 명 정도의 로봇이 등장한다 하면은 잠재 성장률 다시 계산해야 되겠죠. 이게 제가 얘기하는 잠재력의 변화인 거고, 두 번째로는 일자리가 무조건 없어지기만 하겠냐라고 하는 건데 네. 실제 제 생각에도 그래요. 최근에 창업에서 40% 가까이가 1인 창업이거든요. 그렇죠. 에이전트 AI랑 같이 하는 거죠. 네. 근데 문제는 혹시 요즘에 소규모 사업 해보시는 분들 아실 텐데 장사가 조금 잘 되잖아요. 아무리 에이전트 AI가 많아도 영업, 고용해야죠. 그죠? 관리, 맞아요. 네. 인력 관리, 네트워킹. 네, 무조건 더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AI의 초기 단계에서는 일자리가 삭제만 되겠지만 네. 실제 이미 AI 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한두 명씩 뽑기 시작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잠재 성장률은 로봇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완전히 판을 바꿀 수 있고, 두 번째로는 기술 혁신이 그 다음 중반부 이후만 진행되더라도 사업이 잘 돼서 고용도 회복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연준의 이야기를 그냥 무시하지 말고 연준의 이야기처럼 경제 번영, 그리고 그 번영의 트리거가 AI라는 점, 그리고 인플레이션 위험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 이 세 가지를 볼 필요가 있는데, 연준 얘기하셨으니까 이번 주에 의사록 공개가 목요일 날 네. 되잖아요. 그 뭐 저희가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될 것들이 있을까요? 그 안에서? 사실은 최근에 연준의 위원장들의 그러니까 인터뷰를 이미 하고 있거든요. 아직까지도. 네. 워식 하지 말라고 해도 인터뷰 계속 하고 있는데, 근데 거기에서는 매파적인 본색들이 좀 더 나오고 있어요. 매파적으로. 예. 네. 근데 저는 이게 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5월에 조금 피크아웃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 이유가 사실 FOMC 이번에 의사록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니 요 지금 차트에 있거든요. 네.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면, 좋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지금 2분기와 3분기 어떻게 달라질까를 한번 보시면 지금 요 진한색, 파랑색이 인하 확률이에요. 연말까지. 네. 금리를 인하할 확률이 연초에 거의 상수였죠. 한 번이라도 인하할 확률. 근데 문제는 요게 3월에 완전히 끝났죠. 전쟁 때문에. 그쵸. 네. 맞습니다. 전쟁으로 인한 국제유가죠. 정확하게는. 자,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떤 상황이냐면 인상 확률이 거의 상수였어요. 그러네요. 그쵸. 네. 그러니까 상승 종목 수 비율도 적어지고 상승할 때도 불안했었어요. 근데 요게 사실 이렇게 꺾이고 있는데 반대로
아직 인하 확률이 살아나진 않았어요. 근데 적어도 동결 확률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점은 3월에 유가 수준을 이미 떨어졌는데 요 부분들은 후행해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면은 인하 확률이 회복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동결 확률이 연내로 50% 이상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이 부분을 만든 것이 유가인데 유가는 이미 다 떨어졌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근데 아직까지 그러면 왜 이 부분이 움직이지 않았느냐? 물가 지표 확인이 안 됐죠. 네, 그래서 앞으로 있을 CPI, PPI 이런 것들 확인을 하면서 동결 확률이 좀 올라오지 않을까? 그러면 시장은 약간 안도랠리가 나올 가능성도 연중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이 확산이 되고 있느냐? 제가 보시는 것은 소비재 또 같이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것인데 금색은 패스트 리테일링, 그러니까 유니클로입니다. 아, 네. 그리고 파란색은 메르카리, 아까 메르카리. 뭐 눈가리라고 네. 하시는 메르카리, 중고마켓. 네. 즉 둘 다 유통에 가까워요. 자, 유통업, 오프라인 유통업이 지금 주가가 신고가이기도 하고 이 AI라고 하는 쏠림이 우리만큼 일본이 엄청 심하거든요. 그 속에서도 주가가 이렇게 좋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키워드인 겁니다. AI의 침해를 받을 수 없을 오프라인 커머스, 오프라인 유통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까지 이커머스 때문에 무시받아서 쌌던 밸류에이션. 네. 근데 그거보다 성장이 더 나오니까. 근데 우리나라의 상황은 일본의 한 2, 3년 전에 사이클과 되게 유사합니다. 관광객을 밀려들고 우리나라에서 요 국부라고 해야 될까요? 상당히 좋아질 수 있는, 그래서 성장률 때문에 금리를 올리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나라 유통사들도 여전히 되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근데 문제는 자, 코스닥이 이렇게 빠지고 지금 무슨 말이냐 이런 얘기를 하실 거예요. 맞아요. 네. 자, 그러면 제가 단일 종목 레버리지가 지난주에 엄청나게 실제 정치권에서 화두가 됐어요. 사실 제가 유튜브 다 보니까 이거 저희가 제일 먼저 얘기했어요. 근데 왜냐면 저희는 데이터를 갖고 있으니까. 자, 어떤 상황이냐면 단일 종목 레버리지가 웩도독이라고 하는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현상을 만들었어요. 네. 그러면은 어떤 걸 만들었냐면 하루에 15조 정도 이상의 거래 대금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에서 나왔는데 일단 이게 첫 번째 반도체 쏠림인 거죠. 두 번째로는 이 중에서도 하이닉스의 거래 대금이 3분의 2였습니다. 하이닉스 관련한 ETF, ETF 두 배짜리. 거의 네. 하이닉스 레버리지가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하이닉스가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을 역전하는 현상의 트리거도 단일 종목 레버리지가 맞아요. 유발했었고 거기에서 그러다 보니 위에서 크래시가 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자, 근데 또 두 번째는 그냥 반도체에 대한 쏠림 자체가 어디에서 돈이 왔는가. 근데 제가 이거 비반도체 플러스 거의 코스닥에 왔을 것 같다. 자, 그래서 한번 제가 오른쪽에 한번 보시면은 자, 이거죠. 단일 종목 레버리지가 이때 상장했거든요. 요때 5월 27일입니다. 네. 자, 코스닥의 거래 대금입니다. 코스닥의 거래 대금이 준 만큼 단일 종목 레버리지의 거래 대금이 올라왔다. 그래프가 그렇게 가네요. 진짜 코스닥 팔고 레버리지 샀다라는 네.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여기에 시중에 상장되어 있는 코스피롱, 코스닥 숏 ETF도 AUM이 계속 올라갔기 때문에 사실상 지난 한 달 동안은 코스닥 전 국민이 코스닥 쏠치고 있었던 거랑 다름이 없었어요. 자, 그래서 그런데 이런 웩도독 현상이 완화될 수 있는가, 그런 조짐이 조금이라도 있는가 나오고 있긴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지만 제가 그 이유를 삼성전자와 전자우선주에서 본다. 자, 왜냐면 삼성전자 전자우선주는 평균적으로 괴리율이 1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네. 본주 대비 우선주가 15% 정도 싸다라고 하는 건데 문제는 지금 35%를 뚫었었어요. 오. 왜 그럴까? 마찬가지예요. 우선주는 레버리지랑 아무 상관없거든요. 그러니까 웩도독 현상이 완전 소외된 상황이었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더 싸게 줄만 하냐? 아니죠. 상법이 개정되고 배당은 올해 우선주에서 엄청나게 줄 겁니다. 네. 잘하면 7% 가까이 줄 거예요. 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우선주가 괴리율이 확대되는 것은 조금 이상한 현상이고 이것도 ETF 영향이 좀 있는 것 같다. 자, 그런데 이 우선주의 괴리율이 축소가 되고 있다. 또 하나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자의 시가총액이 하이닉스의 괴리를 조금씩 벌리고 있다. 자, 그래서 저는 실마리는 나왔다. 근데 문제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정책적으로 해야 된다. 자, 실제 지금 제가 방송이나 유튜버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정부에서 아니면은 외부 기관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제도가 바뀌려면. 네. 실제 블룸버그가 한국의 변동성은 원인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다. 예, 실제 이런 기사가 네. 났었고, 두 번째로 한국은행에서도 단일 종목 레버리지를 경고하는데 왜냐하면 쏠림이 너무 심화되는 것 같다. 자, 거기에다가 지금 여당에서도 실제 자본시장 특위에서 상품에 대한 존치,
존치. 네, 존치 및 진입 강화, 진입 기준을 강화하는 겁니다. 이걸 지금은 검토해야 뭐 된다. 계좌에 1,000만 원 뭐 이런 기준 어, 몇 시간 네. 이거지만 이걸 높이겠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오해할 수 있는 거는 이미 상장된 레버리지 ETF를 어떻게 상패해? 아니요, 많아요. 괴리율이 너무 기준이 벌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 벤치마크 대비 너무 벌어지거나 네. 이미 존재합니다. 그런 기준들이. 근데 그런 거를 그러면은 저도 보면 상당히 놀라거든요. 네. 아니 하이닉스가 오르는데 레버리지가 같은 퍼센테이지로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괴리율을 보면서 이거 의도적으로 이렇게 괴리율을 자꾸 이상하죠. 벌어지게 하나? 예. 그럼 사실 그 투자하시면,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 레버리지 투자하는 분들도 그들만의 생각이 있으니까 당연히 투자하는 거죠. 그리고 네. 하나고서 그 출시해놓고서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그들도 매우 억울하고 이거 손해 보면은 이거는 좀 문제가 되지 그렇죠. 않을까 싶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귀책이 누구한테 있느냐? 투자자한테 있느냐? 음. 허락을 해줬으니까 한 거잖아요. 하라며. 약간 담배랑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네. 허락을 해서 샀어. 불법이 아니니까. 그렇죠. 불법이 아니죠. 합법이죠. 네. 그러면은 이거를 브로커리지 하는 증권사가 증권사는 그냥 거래만 시켜주는 겁니다. 죄 없어요. 그러면 결국에 종국에 누구냐? 이건 정책적인 미스였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타이트하게 하는 것과 뭐 신규 매수를 금지, 이거는 뭐 저는 정책 당국자가 아니고 그냥 증권사 직원이죠. 자, 그런데 하지만 어쨌든 이러한 비구조적인 부분들, 아주 증시 안 좋은 이유, 어찌 보면 전 세계 증시를 우리가 약간 흔드는 배경, 그렇죠. 이 15조 원 때문에 좀 된다라고 네. 생각을 하는데, 자, 그런 것들을 해소할 만한 정책이 저는 나올 거다. 정책적으로. 안 나오면 안 되는 상황이니까요. 역설적으로. 자, 그래서 저는 지금 어떤 소외주들의 반등이 있을 것 같다. 근데 당장 제가 오늘일지 내일일지 그건 알 수가 없죠. 네. 자, 그래서 지금의 소외주들은 메모리 반도체가 굳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네. 조금 지금은 바닥에서 분할 매수를 하셔도 뭐 좀 원래 잘 이런 얘기 잘 안 하지만 6개월 뒤 1년 정도 뒤에 열어보면은 좀 괜찮은 수익률을 기록할 가능성이 지금 상황에서는 높을 정도로 레벨이 많이 다운됐다. 이렇게 볼 수가 그럼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만약에 지금 정책적인 정부에서의 어떤 규제와 개입 없이 지금 현상을 유지하게 된다면 지금까지 정말 단기간에 변동성이 이렇게 심했나 싶을 정도로 많은 네. 분들이 힘들어 하셨거든요. 이게 좀 진정이 될까, 아니면 더 변동성의 폭이 커질까요? 전자닉스가 관심도에서 멀어지면 그게 유일한 방법이거든요. 아, 그게 유일한 근데 방법. 문제가 그게 쉽지가 않아요. 아, 그럼 안 이거는 되겠네. 롱만 있으면 그런데요. 아. 숏이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내일 실적을 영업이 95조를 기록했대요. 그러면 롱으로 2배를 타겠죠. 근데 반대로 2배가 너무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인버스 2배가 다시 한번 매수 잔액이 쌓입니다. 네. 장중에 제가 나중에 일중으로 한번 분봉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롱을 잡은 사람들이 인버스를 잡는 거예요. 숏을 잡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또 너무 빠지면 다시 숏을 잡았던 사람들이 롱을 잡는 거니까 이게 근본적인 이유인 거죠. 네. 그러니까 트레이딩할 거리가 있으면 그 거래량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전자닉스에 대한 실적 방향성이 아니에요. 좋든 나쁘든 전자나 닉스처럼 방향성이 어느 정도 예측되는 종목을 수익률을 2배를 추정할 수 있으니까 사실 그때부터는 다른 종목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아, 저는 이게 나온 지 얼마 안 됐고 초기다 보니까 관심도가 쫙 몰렸기 때문에 이렇게 심각한가 했는데, 이 반도체 지금의 방향성으로 봤을 때는 이 변동성을 잡기가 좀 힘들겠다. 그렇죠. 네. 그리고 지수의 비중이 50%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다른 뭐 시총 10위권에 있는 개별 종목의 2배였으면 이 정도 파급력은 없을 거예요. 아니, 그리고 우리나라가 레버리지가 아예 없는 게 아니잖아요. 네. 지수 레버리지도 있고 네. 뭐 인버스도 있고 특정 종목도 반도체를 묶어놓은 레버리지도 이미 있었는데, 이게 워낙에 특정 한 종목을 대상으로 한 레버리지를 맞아요. 출시시키다 보니까, 그러면 사실 이것의 이제 출시 목적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네. 정부에서 이제 올해 작년부터 계속 환율 방어 계속 외화 유출이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외국 보니까 레버리지 많이 하네. 그럼 우리나라도 해라. 이거였잖아요. 근데 그 문제를 사실 이런 문제가 벌어질지를 모르고서 이렇게 출시했을까요? 애석하죠. 근데 이제 네. 즉 저는 약간 삼성전자 이 업사이클의 모두가 약간 흥분해 있었다라고 맞아요. 생각을 해요. 근데 그때 마지막으로 체크해볼 한 가지는 안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떤 거요? 대만에 TSMC 레버리지가 있느냐? 아, 대만 증시에 예, 없어요? 없어요. 미국엔 있어요. 그러니까 뭐 다른 나라에도 몇 네, 배짜리 네. 있는데 대만 증시에는 TSMC 레버리지가 땡땡이요. 없다. 왜 없을까를만 봤어도 네. 아하. 미국 증시에는 엔비디아 레버리지가 다 있어요. 있죠. 네. 왜냐하면 미국에서 한 종목이 시총 40% 50%는 아니죠. 아니죠. 그러니까 저는 그 시장의 규모의 차이가 맞아요. 엄청난 그렇죠. 것 같아요. 예, 우리나라 이미 뭐
코루, KORU 이런 ETF 다 있습니다. 그쵸. 근데 그거는 미국의 시장인 거고 네. 그 ETF가 우리나라 증시 전체를 흔들지 못하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거래되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 저는 사실은 뭐 이런 것들이 정책적으로 미스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래서 하반기 내에 이게 사실은 1개월, 2개월 내로 마무리 정책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있으면 소외 종목들이 한번 딱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지금 계속 보니까 네. 하이닉스보다 진짜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 관련한 레버리지 괴리율이 진짜 크네요. 아 네, 그래요? 맞아요. 실제로 확인해 보시니까 지금 네. 계속 오르는데 뭐 레버리지는 떨어지기도 하고 뭐 약간 네. 이런 흐름이 나타나서 이런 거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자, 같은데. 지금 시간이 갈수록 코스피가 상승폭이 많이 줄었어요. 네, 지금 거의 강보합권까지 네. 내려가고 있고 코스닥은 3% 넘게 지금 빠지고 있는 시장 상황입니다. 빠르게 저희가 또 월요일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또 전략을 짜야 되니까요. 나머지 저희 장표 네. 또 중요한 순서대로 예. 네, 짚어주시죠. 네. 자, 지금이 이 변동성 요인이지 레벨 다운 이슈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 그 대답을 지금 시장의 하반기 약세론을 이야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씩 증명해 나가는 것 네. 필요할 것 같아요. 실제 보시면은 표가 좀 어렵죠. 제가 이제 AI가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네. 제가 모아놓은 데이터와 어떤 질문과 질의응답과 보정으로 이거 엔트로피 클로드 페이블 5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정도까지 레벨에 올라온 겁니다. 자, 어쨌든 자, 지금 보시면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과 CXMT의 캐펙스가 네. 어떻게 진행되느냐. 여러분들께서 하나하나 좀 다 보기 어렵잖아요. 그러면 색깔 줄은 확정, 점선은 계획, 계획이요. 예, 또는 네. 목표, 뭐 이런 것들이죠. 자, 그런데 그러면은 우리가 27년에 지금 시장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27년도 앞으로 12개월 뒤까지 나올 수 있는 캐펙스는 뭐냐? 제가 붉은색은 HBM, 그리고 요 회색은 범용. 그럼 지금 27년도까지 이게 붉은색에 이렇게 표시가 된 게 많이 보이시죠? 네. 네. 27년까지 예정된 캐펙스는 사실은 HBM 중심이었다. 근데 HBM은 물량이 공급 초과가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생각해 보면 네. HBM은 주문 받은 것에서 나가는 겁니다. 네. 설계까지도.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급이 초과하는 요 시기는 사실상 27년도 하반기 여기 보시죠. 마이크론과 CXMT 물론 시장에서 주도하는 기업들은 아닙니다만 네. 이 범용 메모리에 대한 투자가 예고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실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28년도 초부터는 이 범용 메모리나 이런 것들이 캐펙스가 그러네요. 영향을 줄 텐데 네. 주가는 먼저 움직이니까요. 내년도 상반기 정도에는 이게 어느 정도까지 전자닉스의 영업이익률을 낮출지 여기 좀 테스트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올해는 보면은 사실은 크게 범용 메모리가 막 양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애플이나 뭐 메타나 아니면 많은 스마트폰 기업들이 이런 것들을 지금 매우 우려할 수 있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이것이 29년도, 30년도 그냥 주구장창 영업이익률 80%, 90% 갈 것이냐? 그건 불가능에 가깝다. 자, 이유는 뭐냐면 자, 한번 보시죠. 자, 주가가 공급으로 많이 빠질 것 같지는 않지만 영업이익률은 또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은 상황이 연출이 돼요. 왜냐하면 사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메모리 반도체는 수요의 함수라기보다는 공급의 함수였거든요. 공급의 함수. 자, 한번 예를 보시면 이때 2012년도에 보면은 캐펙스가 줄었어요. 어떻게 메모리가 줄 수 있느냐? 이때 엘피다가 파산했거든요. 그리고 금융위기가 왔었어요. 그래서 인수되기도 하고 M&A도 상당히 이때 많았었죠. 그러니까 공급하는 회사 자체가 줄어들었던 시기가 금융위기 직후였었어요. 자, 그런데 실제로 그러면은 메모리 슈퍼사이클이 언제 왔느냐? 16년도에 한번 크게 왔었습니다. 네. 디램 가격이 뭐 2배 연간으로 올라가기도 하고. 근데 그러다가 다시 여기 보시면은 요 증설 전년 대비 비중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올라가면서 횡보하다가 팬데믹 때 좀 좋아졌었고 그런 다음에 23년도에 겨울이 왔죠. 왜냐? 금리가 엄청 올라가고 그랬더니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캐펙스를 깎고 네. 데이터 센터를 안 지으니까 지어놓은 거를 못 파는 상황이 됐었죠. 이때 낸드를 저가에 가져가서 애플이 웃돈 받고 팔았던 시기가 이때입니다. 마이크론이 애플을 비난하는 게 이때 때문에 그래요. 23년도 불과 지금 얼마 안 지났죠. 네. 근데 결론적으로 이때 갑자기 수요까지 많이 올라가면서 슈퍼사이클이 지금 온 겁니다. 자, 근데 증설 물량이 어느 정도 되느냐를 보면은 자, 요게 지금 증설 물량 전년 동기 대비 비중이에요. 이런 부분들인데 지금 전년 대비 10%에서 15% 정도 좋아지죠. 네. 제가 영업이익률은 빠지겠지만 지금 비트그로스가 20% 이상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엄청 꺾이지는 않을 거다 생각하는 것도
공급이 비선형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를 보고 지금 공급을 하든 요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LTA랑 장기 계약이라고 하는 것도 네. 이런 거의 일편인 거죠. 수요가 20% 들어도 공급이 그렇게 못 따라가는 상황이 상당 기간 이어는 질 수 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영업이익률은 지금 80에서 90%, 지금 얘기하는 건 27년도 이후입니다. 꺾일 수 있어도 P 곱하기 Q 전체 총량이 줄어드는 데까지는 그렇죠. 28년 이후로도 무조건 그렇게 된다고 볼 수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어쨌든 공급은 첫 번째로는 여기 보시면은 27년도까지 상반기까지는 HBM 중심의 증설이고 범용 메모리는 그 하반기부터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까지 과거에는 공급이 사실 뭐 이제 메모리 반도체의 업황을 주도하는 핵심 변수였는데 지금은 뜻밖의 수요가 갑자기 많이 올라왔었고 여기에 비선형적으로 공급이 늘어나는 상황. 그런데 비선형적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처럼 영업이익률 80% 90%가 연내는 좀 지속이 되고 그 이후로는 좀 깎일 수 있다. 하지만 P와 곱하기 Q는 수요 좋아지는 거 대비 공급이 딸리기 때문에 이렇게 막 주가가 빠지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이 자, 또 하나 이런 거죠. 메모리 반도체가 AI 때문에 수요가 좋아진대. 근데 AI가 결국에는 토큰당 메모리를 쓰는 건데 이 토큰이 성장을 안 하면 다 아무 의미 없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죠? 근데 실제로 보시면은 요게 시장 조사 기관에서 얘기하는 여기 26년도예요. 토큰 사용량. 보이지도 않아요. 그렇죠. 지금 그렇게 뭐 35년도죠. 없어서 난리인데 네. 쓰지 예. 말라고 제한하고 막 그쵸. 테슬라가. 심지어 이 성장률의 미분값도 30년까지 150%씩 꾸준히 늘어나는 기간, 여기서부터 100% 이하로 떨어지는 상황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 자, 이거랑 캐펙스랑 좀 다른 얘기일 수 있죠. 네. 자, 그래서 BCA 리포트에서 나온 하이퍼스케일러들의 현금 흐름을 보시면 네. 29년도, 30년도부터는 쌓이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이 메모리 반도체 AI와 반도체의 디커플링 기간으로 제가 첫 번째 주목하는 것은 요 29년도, 30년 정도쯤이에요. 네. 왜냐하면 현금이 쌓인다는 것은 좋은 말로 얘기하면은 돈을 벌면서 돈을 쓴다. 돈을 벌면서 쓴다. 네, 반대로 승자가 어느 정도는 나왔기 때문에 내가 뭐 불확실한 캐펙스를 할 필요 없다. 그러니까 예전에 클라우드랑 되게 비슷했어요. 네. 정률적으로만 이렇게 따박따박 늘어나는 거 대비만 하겠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자리 잡는 시기가 저는 29년도. 여기 29년, 30년도 보시면은 이 토큰의 성장률이 150%에서 떨어지는 구간이 이때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캐펙스나 현금 흐름이 좋아져서 하이퍼스케일러들 현금이 본격적으로 쌓이는 시간도 29, 30입니다. 네. 이때 정도는 제가 봤을 땐 메모리 반도체보다는 다른 종목들이 훨씬 나을 것 같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이외에 정말 영업이익이 절대 숫자가 떨어지는 시간이라고 하면은 가능성 높은 것은 29에서 30 정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토큰 수요가 왜 늘어나는가? 학습을 다 하면 토큰을 안 쓸까요? AI가 학습을 다 했어요. 저희가 저번 주에 이거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공부의 끝이 있을까라는 네.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문제인 거예요. 제가 여기 보시면은 지금부터는 AI가 좀 바뀌었는데 네. 이게 사용 비중이에요. 토큰의 사용 비중. 사전 학습이 파란색이고요. 사후 학습이 하늘색인데 보이지도 않죠. 즉 내가 배운 거에서 뭔가 하는 게 파란색인 거예요. 네. 근데 지금 26년도에는 이 배운 거에서의 토큰 지배 점유율은 별로 없어요. 지금 다 사전 사후 추론입니다. 추론. 네. 뭐냐면 내가 배운 거 외에서 물어본 거, 그 물어본 거를 내가 파악하는 거, 그거에 합당한 정보를 찾는 거, 이게 추론이거든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미 추론의 영역이 AI에서 훨씬 더 많은 토큰을 사용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이 자 마지막이 성장률의 이제 미분값이 되게 중요해요. 네. 그럼 우리는 반도체를 언제 팔까? 네, 지금은 그냥 변동성 때문인 거고 오늘도 여러분들 되게 동요하실 수 있는데 오르고 떨어지고 오르고 떨어지고 지금 계속 할 거예요. 1%가량 코스피가 하락하고 네, 있거든요. 오르고 떨어지고 깨졌습니다. 계속 할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본질적으로 이 주가를 꺾을 때는 언제냐? 이게 엔비디아의 영업이익 전년 대비 성장률, 그 다음에 분기의 주가 수익률이에요. 그럼 언제 안 좋아지냐면 결론적으로는 성장률이 거의 없어질 때예요. 네. 그래서 성장률이 영업이익 성장률이 거의 꺾이거나 실제로 아니면은 10% 이하로 붙을 때 이 네. 정도라서 전체적인 주가의 방향성은 향후의 컨센으로도 충분히 언제 꺾어야 되는지
방향성을 보여줄 것이다. 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네. 자 마지막이 이거예요. 좀 달려왔는데 자 요즘에 시장에서 많이 얘기하시는 부분들이 이거예요. 자 뭐냐면 HMM 사례가 있었어요. HMM. 네, HMM은 주가는 21년도에 올랐지만 이익은 22년도에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실적이 꺾이지 않아도 주가 빠질 수 있다. 네. 자 근데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단기간은 충분히 그렇게 흔들리는 방향성이 나올 수도 있는데 자 문제는 HMM과 HBM은 좀 다르다. 자 이유 뭐냐면 자 HMM은요 이게 노란색이 적정 주가예요. 네. 주가가 먼저 갔나요? 적정 주가가 먼저 갔나요? 파란색이 주가고 주가가 먼저 가고 지금 따라가는 모습 아닌가요? 그쵸. 네. 제가 시장에 진짜 안 좋은 신호라고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애널리스트들이 섹터 애널리스트 분들께 죄송하지만 주가 따라 TP 바꾸는 겁니다. 아, TP를. 네. 근데 이게 이번만 그랬냐? 23년도, 2000년도 다 그랬어요. 포스코 주가 올라가니까 포스코 할인율, 그다음에 리튬 가격 이거 이제 리튬 사업부 TP 바꾸면서 그게 꼭지였거든요. 네. 근데 지금 보시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아직 그런 신호까지 나오지 않았다. 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변동성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전자닉스 레버리지와 그 다음에 기존의 값 회사들의 노이즈 때문에 변동성 지속이 될 겁니다. 근데 이게 모든 시장의 끝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유는 첫 번째 근거는 밸류에이션의 하단. 네.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고점 대비 하락률. 이게 좀 바닥 수준에 왔었고, 그리고 삼성전자 실적은 해석이 문제이지 방향적으로는 좋을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과거에 우리가 아주 나빴던 기억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반도체 공급이 갑자기 확 늘어나가지고 이익이 깎이는 것, 그리고 HMM처럼 이익은 내년에 좋아지더라도 올해 주가가 꺾이는 것, 이런 것들인데 지금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면은 그 과거의 사례와 지금은 다르다. 자, 그래서 뭐 당분간 변동성은 계속되긴 하겠습니다만 저는 이번에 변동성을 잘 바이해서 연말에 굉장히 좀 좋은 랠리를 대비하는 시장이 됐으면 좋겠다. 지금 시장이 아무래도 변동성이 지금 당장 너무 그래요. 크다 보니까 네. 우리 사실 이혁진 사장님의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 뭐야 이 시장 좀 봐달라 하신 분들 왜 많이 이렇게 빠져? 계세요. 네. 삼성전기 8% 빠지는 거 무슨 일이야? 네. 삼성전기요? 네, 삼성전기도 지금 8% 하락을 네네. 하고요. 하이닉스도 지금 SK하이닉스도 3% 안팎으로 이제 빠졌다가 지금 낙폭 조금 줄여서 2%대고 네. 삼성전자가 3%까지 상승폭 늘렸었잖아요. 지금은 이제 다 반납하고 0.6% 정도 상승하면서 지수 자체가 1% 정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8천선을 다시 회복하긴 했지만 계속 오늘 공방이 펼쳐질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게 뭐 다 시장에서는 숫자를 뭐 90조다 네네. 알고는 네. 있는데도 네. 그래도 어떤 방향으로 반응을 하게 될지가 모르잖아요. 항상 당일에는 세론으로 맞아요. 내려오긴 했지만 그래서 다들 좀 눈치를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은 심리들이 좀 펼쳐지고 맞습니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저는 네. 일편 좀 다행이긴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100% 새로운 만약에 삼성전자가 네. 한 37만 원에서 네. 40만 원 근처에서 실적 발표 나왔으면 그때는 이제 무조건 세론이었어요. 막 아니 쏟아지겠죠. 그래서 저도 그 생각이 네. 들더라고요. 보통 오르다가 네. 당일에 실적 발표하고 셀 온으로 내려왔는데 이번에는 박스권이었잖아요. 네, 네. 변동성이 엄청나게 큰. 그럼 이번에는 발표 오르려나?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 솔직히 발표하고 시장이 어떻게 사실 뭐 발표치를 네, 모르니까요. 네.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이 변동성을 제거하는 구간 그리고 제거해야 되는 정책 이런 것들이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네. 지금은 좀 불가피한 상황인 거고요. 근데 요 시기의 끝에 뭐가 있냐? 저는 그래도 10월 이후에는 좀 안도 랠리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안도 때문에 랠리가. 네. 지금 변동성이 만든 우리의 좀 비관을 좀 잘 바이해서 하반기에 좀 좋은 결실을 맺자라고 말씀드립니다. 건설계 정말 유명한 거장이 계시죠? 안도 타다오. 네. 그분 정말 유명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증시에는 다른 거 필요 없이 안도 랠리가 정말 하반기에는 그 얘기를 유명할 것 하시려고. 같습니다. 오늘 이혁진 팀장님께서 가져오신 그 제목만 한번 다시 강조를 드릴게요. 네. 심리적 비관의 끝, 이성적 낙관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쵸. 일단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혁진 차장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변동성이 커지니까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시황 분석을 해줘라. 지금 상황에 대해서 좀 알려달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시는데 이거
아무도 모를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냥 네. 오늘 수급을 보면은 외국인은 뭐 그동안에도 늘 팔았으니까 팔고요. 지금 시간대별로 제가 수급을 계속 보고 있었는데 네. 기관도 계속 팔아요. 이게 또 금융투자 중심으로 이거 이제 ETF 수급이 많이 또 잡히게 되는 쪽이죠. 8,500억 가량의 매도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개인은 또 열심히 9천억 가량 사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은 근데 거래량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게 내일 이제 이벤트 삼성전자의 잠정 기다리는 실적 거죠. 발표를 앞두고 오늘 아무래도 아유 살까 말까 하는 그런 좀 흐름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근데 억울한 건 이제 코스닥은 왜 이렇게 빠지냐 이거죠. 네. 4% 지금 가까이 빠지고 있는데 어이구 11시 넘었네요. 어쨌든 여러분 시장 흐름에 우리 1일비 하지 맙시다 하는데 지금 거의 1초 희 1초 비 하고 있어요. 저도 힘들어요, 진짜 방송하면서. 네. 이럴 때는 그냥 잠깐 닫아두고 있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스트레스는 덜 받으시도록 여러분만의 방법을 좀 강구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